소녀시대 노래를 부릅니다. 로맨틱한 이야기 유치하지 않나요? 아니요? 안 유지한데요? 잔 마리 르프렌드 모몽 작가. 도대체 그 1992년도에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길래 이렇게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만 야스가 사랑을 받았다니. 안녕하세요. 저희는 1992년 영화를 소개할 구지부인들입니다. 빠밤. 저는 DJ 보디 가드입니다. (1992년) 영화 중에서 가장 흥행했던 영화 베스트 3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예정인데요.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영화 원초적 본능입니다. 원초적 본능은 1992년 칸 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하기도 했고 서울 관객 97만 명의 흥행 지표를 기록해 국내 영화 흥행 1위에 올랐습니다. 전체적인 영화의 스토리는 얼음 송곳 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는 스토리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형사 닉과 의심스러운 여인 캐서린 그리고 그녀와 얽혀있는 남자들 살인사건에 이렇게 휘말려 있는 이걸 풀어가는 것을 이 영화가 담고 있죠. 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클 더글라스가 주연이었고 캐서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샤론 스톤. 샤론 스톤이 연기한 캐서린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이 캐릭터를 필두로 아주 뇌세적인 인물 그려낸 이 영화를 통해서 에로틱 스릴러라는 하나의 또 장르를 연 영화가 아닐까.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장면은 이제 샤론 스톤이 다리를 꼬는 장면이죠. 저는 그 장면이 처음에는 무슨 장면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형사와 대질신문하는 장면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뇌세적이게 표현하기도 했지만 그거 이외에도 긴박한 심리전 때문에 더욱더 각광받은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장면은 근데 사실 후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샤론 스톤이 이제 촬영 당시에 굉장히 그 장면을 촬영하기를 거부했고 특별판이 개봉하기 전에 샤론 스톤이 회고록에서 감독의 어떤 지시 때문에 자신이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뇌세적인 배우 샤론 스톤을 섭외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네. 사실 이 역할 자체가 관객들이 보기에는 너무 매력적이고 뇌세적이고 형사를 맡은 닉이 막 안절부절 못하거든요. 영화를 보면 계속 생각을 해요. 그만큼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인 건 분명하나 사실 영화에서 그려지는 캐릭터가 되게 노출도 많고 여배우로서 힘든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샤론 스톤이한테 이 역할이 오기 전까지 되게 많은 배우들을 통했다고 들었어요. 맞죠? 네, 저도 그래서 줄리아 로버츠 귀여운 여인으로 유명한 그 배우한테도 넘어갔었는데 거절당하고 해서 한 13번째인가? 이제 샤론 스톤한테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13번째 샤론 스톤에게 돌아가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 역할을 샤론 스톤이 그려냈기 때문에 캐서린이라는 캐릭터가 당대 또 희대의 섹스 심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인 폴 버호벤 감독은 이제 원초적 본능 말고도 다양한 영화를 연출했었는데요. 로보캅도 이 감독이 만들었고 그 투명 인간 되는 무서운 영화 있잖아요. 할로우맨? 그것도 이 감독의 연출 영화라고 합니다. 좀 다른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초적 본능이 인기에 힘입어 시즌2처럼 불리는 이제 원초적 본능 2가 2006년에 개봉했습니다. 이제 감독은 다른 분이 하셔서 마이클 카튼 존스 감독이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해가지고 또 왓챠피디아를 켜서 봤는데 평점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보지는 못하고 역시 저 뭐 들어본 적이 없고 네. 그 평점을 보니까 다들 막 박수 칠 때 떠나라 샤론 스톤은 자신의 커리어를 자기가 망쳤다. 굉장히 이제 관람객들이 화가 많이 나고 왜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 의문을 제기해서 저 또한 굉장히 실망스럽고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제 제27회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이라는 시상식에서 최악의 각본상과 최악의 여우 주연상에 가보시게 되었어요. 그 영화제가 최악의 영화들만 시상하는 영화제군요.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다 부끄러운 너무 민망해. 저는 원초적 본능은 원만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저도요. 여러분도요. 네.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후속작도 좀 별로였지만 어쨌든 1992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사랑과 의심이라는 소재로 거기에 이제 샤론 스톤
그쵸. 샤를스톤을 남겼다. 네, 남겼죠. 그런 그 섹시함까지 더해서 굉장히 많은 관람객들의 호평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보디가드입니다. 네. 보디가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거 아닌가요? 그쵸, 맞습니다. 그 OST, 희대의 OST를 남긴 영화 보디가드가 바로 1992년 대한민국 관객들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찾았던 영화인데요. 당시 서울 기준 74만의 관객 수를 기록한 영화입니다. 그 보디가드는 대충 어떤 줄거리를 가진 영화인가요? 대통령을 경호했던 보디가드, 여기서는 케빈 코스트너가 역할을 맡았는데요. 그 보디가드가 당대 아주 인기 많은 톱스타 휘트니 휴스턴을 경호하는 톱스타 디바인과 경호원 보디가드의 이루어질 수 없는 운명적인 사랑을 그린 그런 로맨스물인데, 여기에 약간의 스릴러를 감미한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냥 네. 로맨스였으면 저는 로맨스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봤을 것 같지만 약간의 스릴러적인 요소와 음악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근데 이제 영화 촬영 당시에 소재 자체가 백인 경호원과 어쨌든 흑인 맞아요. 가수의 그런 사랑을 그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대 휘트니 휴스턴을 캐스팅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가 이제 끝까지 캐스팅이 될 수 있도록 되게 지지하고 도왔던 사람이 이제 바로 남자 주인공이었던 케빈 코스트너라고 합니다. 오. 실제로 휘트니는 연기가 이제 처음이었죠. 가수였으니까 맞아요. 이제 연기를 따로 하지 않아서 연기를 배우고 싶어 했는데 이제 케빈 코스트너가 더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연기 수업을 받지 말라고 하고 자기가 직접 연기 지도를 했던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전혀 첫 연기고 첫 영화였는데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아마 휘트니 휴스턴의 그 당시 일생 자체가 여기에 있는 탑스타 디바인과 일맥상통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보디가드 영화를 하면 이 얘기 빼놓을 수 없죠. 바로 보디가 방금 불렀던 음악 다시 불러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OST입니다. 이게 기네스에도 기록이 될 만큼 무려 OST 앨범이 4,200만 장.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죠? 5천만 명.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OST 버금가는 4,200만 장의 앨범이 팔렸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아주 역사상 길이 남을 앨범이었는데요. 이렇게 명곡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휘트니 휴스턴이 있었기 때문? 아니요. 바로 훌륭한 음악 감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휘트니 휴스턴도 대단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음악은 그 원곡 자체가 좀 잘 다듬어져야 되게 명곡이 되기 쉬운데, 이렇게 명곡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할리우드의 유명한 음악 감독 두 분이 함께했기 때문인데요. 앨런 실베스트리와 이제 데이비드 포스터가 작곡가로 참여했습니다. 저 처음 들어봐요. 어떤 음악을 하셨죠? 이제 앨런 실베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 검프나 어벤져스 의 음악 감독으로도 현재까지 할리우드에서 열심히 활발하게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데이비드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프리티 우먼이라든지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그리고 블락로즈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 음악을 직접 작곡한 분이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 두 분이나 참여했으니 당연히 이 음악이 유명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보디가드에 삽입된 노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휘트니 휴스턴이 불러서 또 대박이 난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휘트니 휴스턴이 안타깝게도 지난 2012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휘트니 휴스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영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저희의 세 번째 영화죠. 세 번째 영화는 무엇인가요? 네, 저희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바로 미녀와 야수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황금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로서 디즈니에선 30번째로 만든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1991년에 미국에서는 개봉되었는데요. 대한민국에는 1992년도에 넘어와서 서울 관객 기준 10만 명의 관객들을 만난 작품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영화를 안 본 분들이라도 다 쉽게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법에 걸려서 왕자가 야수로 변하게 되고
그 왕자가 미녀를 만나게 되면서 진정한 사랑에 눈뜨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 원작 같은 경우에는 1756년 이름마저 대단한 그 잔 마리 르프랭드 스 고몽 부인의 동화를 각색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유럽에서 신화처럼 굉장히 오래오래 전해져 왔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되게 수세기를 걸쳐 전해져 온 내용을 1991년도에 디즈니가 이렇게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던 영화가 바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미녀와 야수입니다. 이제 이렇게 야수로 변해버린 왕자가 미녀와 만나서 사랑에 빠진다는 로맨틱한 이야기 유치하지 않나요? 아니요, 안 유지한대요. 안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취향이 좀 난다는 걸로. 유럽 신화에도 나와 있고 되게 수세기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온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이유, 제가 딱 두 가지를 꼽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OST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보디가드도 너무 훌륭한 OST를 보유하고 있지만 당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악상, 주제가상을 받은 영화는 바로 미녀와 야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카데미뿐만이 아니라 사실 골든글러브에서도 상을 탔고요. 훌륭한 두 음악 감독님들을 여기도 존재하십니다. 알란 맥켄과 하워드 애쉬만 바로 이 두 분이 디즈니 영화에서는 계속 엄청난 그 영화 음악들을 만든 두 콤비로 작업하시는 감독님들이신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어공주나 또는 알라딘이 그 예로 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아주 오랜만에 다시 이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미녀와 야수 영화를 봤는데요. 정말 인물들이 숨을 쉬듯 노래를 부릅니다. 감정이 이렇게 눈 위까지 이렇게 벅차 오른다 싶으면 하나, 둘, 셋 음악이 시작해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게 전혀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디즈니 영화가 원래 뮤지컬 영화라고도 많이 불리잖아요. 네. 그만큼 어린이의 전유물이었던 애니메이션을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더 확대시키는, 어른까지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가장 큰 힘이 바로 이 OST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그 OST만의 힘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미녀와 야수가 사랑을 받았던 이유. 미녀와 야수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성 캐릭터에 있습니다. 주인공 벨은 이제 기존의 어떤 수동적인 여성 캐릭터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당차고 적극적인 여성 캐릭터인데요. 뭐 제가 로맨스 진짜 안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맨날 내용 똑같잖아요. 맞아요. 왕자 만나가지고 막 구원하고 그쵸. 막 사랑해줘 막 왕자가 공주 구하고 네. 뭐 막 악당 물리치고 다 막 멋있는 거 왕자만 하고 이러는데 근데 주인공 공주님이야. 기존 디즈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주들이 다 왕자의 구원을 기다리는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였는데 미녀와 야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벨이 적극적으로 오히려 왕자를 구해주는 그런 구원 서사를 가진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여성 캐릭터의 변화가 굉장히 이 당시에는 센세이션이기도 했고 2012년 실사화 됐을 때도 이 캐릭터 설정을 그대로 가져가서 큰 흥행 맞아요. 요인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대적 흐름을 타서 한 번씩 바꿔주잖아요, 캐릭터들의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긴 시간 후에도 벨의 서사와 벨의 캐릭터성을 그대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었던 거는 아마 그 30년 전 초기 설정부터 벨의 캐릭터성, 여성성에 대한 되게 고차원적인 이런 심사숙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1756년 잔 마리 르프렌드 스 고몽 작가. 네, 그 작가님의 원작과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벨의 캐릭터성입니다. 그 외에도 뭐 기술적인 측면에 뛰어남은 없었나요? 있었죠. 사실 그 전까지 디즈니 영화들은 다 셀 애니메이션이라는 전통 방식을 고수해 왔었는데요. 원래 이런 아티스트들이 되게 진보 같으면서 보수적이잖아요. 자신의 그 기술을 계속 이렇게 유지시키고 이거에 몰두하고 싶어 하는데 처음으로 이 컴퓨터 그래픽과 혼합해서 사용한 작품이고요. 덕분에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그림들을 볼 수 있고 2D임에도 불구하고 입체성을 느낄 수 있는, 특히 그 식사하는 그 장면이나 마지막 무도회 장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싶은 그런 장면이지 않았나. 저희는 지금까지 베스트 3 영화 원초적 본능 보디가드 그리고 마지막 미녀와 야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왜 92년도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외 영화만 봤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4위 영화를 아주 살짝만 얘기해볼까요?
1992년도 관객들이 네 번째로 가장 많이 찾았던 영화는 한국 영화입니다. 바로 결혼 이야기인데요. 1992년도에 김희석 감독님이 최민수, 심혜진 주연으로 찍은 영화입니다. 결혼을 둘러싼 이제 남자와 여자의 다양한 가치관과 어떤 그런 걸 코미디적으로 풀어내기도 했고, 이 영화도 원초적 본능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인데 불구하고 탑5 안에 든 신기록을 세웠죠. 도대체 그 1992년도에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길래 이렇게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만 이렇게 쏙쏙쏙 찾아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결혼 이야기도 이 인기에 힘입어서 1994년에 바로 결혼 이야기 2를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원초적 본능 2와 마찬가지로 이제 민망하게 망해버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내 영화까지 포함한 1992년 영화에 대한 리뷰를 마쳤는데요. 그럼 저희는 10년 후 2002년도가 되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